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광석입니다. 가르치고 있다 그러긴 좀 그렇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새 이제 제가 기술문화연구자라고 타이틀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포스트 디지털 관련해서도 기술문화연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자, 이름, 네이밍하는 기술문화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술문화연구자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기술문화 연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책에 좀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기술을 학문적 대상 혹은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다양하게 다층적인 층위들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기술문화 연구라고 제가 일컫고 있고, 학문적으로 어떤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인터넷 환경이 한국 사회에 이제 열리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기술 현상들을 바라다 봤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실제 그 현장 분석이나 뭐 현상과 혹은 현장과 관련된 특히 이제 기술을 어떤 창작에 수단화하거나 어떤 기술을 어떤 그 사유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는 연구자나 혹은 예술가 등등을 주목하면서 나름 이제 그런 기술문화 연구라는 영역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글도 써오고 책도 써오고 뭐 이렇게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문화 연구에 대한 어떤 상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은 이제 네이밍을 기술문화 연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저와 비슷하게 기술문화 연구자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 굉장히 흡족했는데, 왜냐하면 기술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이제 과학기술학이라고 이제 STS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는 관점하고도 조금은 다른 좀 그런 결이 있습니다. 뭐 로우테크든 하이테크든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의 어떤 체제화된 기술까지 포함해서 자본주의적 기술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상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인공적인 것은 모두 기술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과학기술학에서 다루는 기술 범위보다도 좀 범위로 보면 넓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학문적인 어떤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기술문화 연구로 얘기하고 기술문화 연구자라는 입장에서 기술들을 바라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런저런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고, 오늘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충격 이후에 기술에 대한 친밀도가 이전보다 더 이렇게 그 강렬도나 친밀도가 더 확대되는 국면에 있고, 이런 기술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현실을 이제 기술 폭식 사회라는 좀 어떻게 보면 거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써가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마치 먹방을 보면서 이제 먹방의 그 주체인 것처럼 이제 뭐 주체도 폭식을 하고 보는 사람도 뭐 거기에 어떤 그 폭식의 욕망들을 가지는 그런 현실처럼 기술에 있어서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의존도나 어떤 반성이나 성찰 없이 이제 기술을 수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가지, 그리고 내용 자체가 대단히 학술적인 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문화 연구의 여러 다층적인 이런 스펙트럼들을 다 이렇게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토픽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책의 내용을 갖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런 그 기술문화 현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책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개념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개념 정리는 필요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 게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 디지털 이후라고 해서 지금 오늘 디지털 이후를 슬그럽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논의들을 할 텐데, 디지털 이후를 영어로 하면 포스트 디지털이, 예술계에서 포스트 디지털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 이후 한국말로 하면 아마 그런 개념이 될 거고, 뭐 포스트에 보통 우리가 탈이라는 말도 붙이는데 그냥 쉽게 디지털 이후라고 한번 붙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예전에 포스트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쓰는 개념은 이제 대중매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어떤 그 프로듀서가 있어, 생산자가 있어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텔레비전 생각하시면 되고 라디오, 지금 현재 라디오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디오가 1920년대 굉장히 대중화됐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이었지만 그게 이제 가면서 점점 대중매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특정의 메시지를 특정의 발화자가, 말을 하는 스피커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뿌리는 방식이었죠. 그것이 이제 미디어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슬라이드에 앞에 가려져 있는 데가 이제 아마 미디어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미디어 시대는 뭐냐면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예요. 한국에서는 아마도 이제 80년대 중후반 정도 PC 통신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천리안, 하이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 언론 방식의 컴퓨터들, PC들,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중대형 컴퓨터에서 개인용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개인용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PC 통신 시대인데, 그 PC 통신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의식의 변화들을 갖게 된 거죠. 그 의식이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금의 이제 네트워킹을 환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습니까? 라디오가 20년대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그런 것, 라디오라는 그런 자그마한 방송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메시지들을 퍼뜨릴 수 있는 그 힘, 그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열광했었죠. 그게 미디어 시대에 대한 열광이었고, 텔레비전은 그보다 더했죠.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정의 어떤 코드화된 메시지들을, 재현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소비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시각 문화를 통한 어떤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그런 스펙타클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로 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시대. 포스트 미디어는 그런 그 PC라는 혁명과 디지털이라는 그런 개념, 비물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킹 시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콘텐츠들이 흘러다니면서 의식이 교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의식을 나눌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 그러잖아요. 제레미 리프킨식으로 얘기하면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하나 만들어 놓고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라는 말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면 우리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미디어 기술을 목도하면서 그 명명을 우리가 포스트 미디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매체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라디오나 TV들이 영향을 줬지만, 그 네트워킹 기술, 디지털 기술이 마련한 새로운 시대가 준 힘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미디어 이후라는 개념으로 포스트 미디어라는 개념을 썼고, 포스트 미디어는 어쨌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80년대 중후반 정도, 90년대 초까지 PC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헉 하면서 느꼈던 그런 반응이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뭐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 거의 다 어디서든, 적어도 그 보통 랜드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닌 방식의, 무선이 아닌 유선의 인터넷들이 대부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2000년대부터 마련이 된 거죠. 그걸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디지털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디지털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쭉 왔죠. 왔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디지털 개념이죠. 그건 뭐냐? 디지털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많이들 얘기가 되고, 포스트 디지털 혹은 포스트 온라인 이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얘기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몇 년 전에, 한 5년 됐죠. 4, 5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화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들은 됐지만 그렇게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해서 그것들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과의 기술의 방향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는 크지 않았죠. 어쨌거나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뭐 플랫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뭐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죠. 인공지능 기술이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뭐 알고리즘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 외에 뭐 드론 기술 등등을 묶어서 우리가 VR, AR, 요즘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이런 기술을 총체적으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뭐 70년대 반도체 혁명이 있었고 극소전자 혁명이라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조그만 이 기판 안에다가 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그죠? 초소형 그런 단위에다가 기판에다가 그게 이제 극소전자 혁명이라는 거고 그게 반도체 혁명이잖아요. 80년대 아까 PC 혁명 말씀드렸고 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이제 PC 통신이 등장하고 90년대 인터넷 혁명 보통 얘기하고 2000년대 SNS 얘기하고 초반에 그리고 뭐 스마트 기기 10년 전부터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10여 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죠? 그런 환경, 특히 그런 질적 변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기를 쓰는 스마트 문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국면이지만 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도약의 국면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포스트 디지털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물적인 기반, 시초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전과 뭔가 디지털이지만 달라지고 있다. 그 달라짐은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포스트 미디어 때 시대하고 조금 비슷한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열광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특히 스마트 미디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고도의 초고도의 기술들이 등장하는 데에 대한 열광. 그것이 지배적인 포스트 디지털의 국면이고 메타버스도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대, 2000년대 뭐 최근까지와 다른 형태의 가상 공간의 어떤 새로운 질서 이런 것들을 상정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90년대로 이어지는 그 시절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킹 기술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우리가 열광했던 초창기의 어떤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 왔는데 그런 그 망각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열광하는 기술을 숭배하는 그런 태도 자체를 이제는 좀 단절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포스트 디지털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주류화된 포스트 디지털의 논의들은 디지털 이후에 어떻게 하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성장이나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뭐 그런 자의식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의 확장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고민들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들은 수많은 그 디지털 기술도 인간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그거는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신 자체에 굉장히 독성을 가진 형태로서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플랫폼 배달 노동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 질서가 인간을 다치게 하고 현실의 뭐 질서나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들을 등락들을 별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디지털이 오로지 그냥 긍정적인 요소만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포스트 디지털은 이전에 기술주의적인 그런 기술에 열광하던 태도를 잠시 좀 중단하고 좀 더 성찰적인 시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제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제목을 잡았고 이 개념 자체가 디지털을 숭배하자 포스트 디지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개념으로서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디지털 아까 그런 미디어에서 포스트 미디어 그다음에 디지털 포스트 디지털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것이 기술이 인간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의 밀도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기술이라고 하면 뭐 아주 간단한 도구만 생각해 보더라도 뭐 농사 짓는 분들이 특정의 도구나 아니면 트랙터들을 이용하실 때 보면 특정의 노동 시간 안에서 그 안에서도 특정의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나 트랙터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밭을 간다든가 할 때만 딱 그때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 트랙터조차 없었던 시절에는 기술적 도구라는 것이 상당히 인간의 신체로부터 많이 이격돼 있고 떨어져 있고 그 긴밀도도 상당히 그렇게 이완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스마트폰 문화만 보더라도 24시간 거의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항상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는
굉장히 기술 의탁적인 그런 그 존재가 돼버렸죠. 인간 스스로가. 지방에서는 그런 그 소위 인공적이지 않은 것과 마주칠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은데 서울에서는 대부분이 인공적인 것과 마주치고 그 인공적인 것 중에서도 디지털화된 것들에 마주치는 확률들이 자기적인 것, 인간의 어떤 자기가 가공이 많이 들어간 것들에 접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죠. 거의 뭐 우리 주위 자체를 둘러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환경화한다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푸커적인 의미에서 어디에든 존재하는 기술 자체가, 그리고 어딜 가든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적어도 서울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뭐 산꼭대기나 이런 데서도 안 터지는 데는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공간에서 우리가 연결돼 있는, 그거를 보통 seamless라고 하는데 이음새 없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인터커넥티드 돼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음새가 있다라는 얘기는 군데군데 구멍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또한 이런 지금의 현대사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기술과 어떤 인간의 그런 긴밀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러면서 기술에 대해서 그만큼 긴밀도가 높아졌으면 기술에 대한 어떤 사유나 성찰에 대한 시각들이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제 근대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로부터 이제 그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이런 동력원들을 마련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등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도 하고 발전도 이루고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런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인간에게 해로운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인간과 기계가,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볼 그런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지점이 한국 사회 지금의 기술 폭식 사회라고 제가 모두에 거론했던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지점에서 서구에 비해서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 보면 훨씬 더 우리가 기술을 통한 방역이나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이런 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런 긴밀도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문제들, 효율적이거나 성장이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점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별로 살피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생태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기술 숭배라든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장 중독이라는 문제도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태와 기술,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섞이면서 지금의 이제 그 코로나19 국면도 사실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명이 많이 발전되면서 자연의 독립된 공간이 사라지고 그것이 인간의 문명과 막 뒤섞이면서 숙주들이 사람으로 옮겨 탄 거죠. 바이러스들이 옮겨 다니면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하고 동물이 뒤섞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다 이제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대안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현실의 조건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밀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해들을 우리가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성원들이죠. 사실 한국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원들이 주축이 되고 뭐 엘리트적인 그룹들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논리들은 사실 엘리트 논리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오해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화 같은 거죠. 한국 사회 이제까지 뭐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기술을 보다 많이 수용하면서 몇 가지 오해들을 불러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오해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술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오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도 좀 이것을 비유해서 좀 학술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포스트 디지털 안에서도 좀 녹여내고 있긴 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보통 중립적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 테크놀로지, 그 기술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악하게 쓰느냐 선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기술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태제 중에 이제 많이 쓰는 태제 중에 기술은 불순하다라는, 오염돼 있거나 불순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술이 인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미 그 기술의 디자인 안에는 인간의 어떤 특정의 편견이나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이 그 기술 안에 틈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술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술, 보통 연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술을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많이 안 보는 것이, 기술이 중립적이다라고 하면 기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완벽한 하나의 일체된 전체라고 보는데, 실제 기술을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술 아니라고 할 수, 기술 그 자체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기술 그 자체도 사실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들, 카메라만 하더라도 제가 바라다 보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자체의 하드웨어도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합해져서 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의 물질을 제공하는, 그 원료를 제공하는 것들의 노동 형태나 조립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이제 현실의 그런 논리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립 공정을 중국의 노동자들이 했었죠.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의 노동자, 그 중국이나 대만에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왜 여성 노동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자살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폰의 부품에서 나오는 특정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줬고 희생당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사실은 아이폰의 비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원가 계산의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떤 물질의 원리, 그 아프리카의 어린 노동자들이 그냥 그 채굴 공정에 들어가죠. 뭐 골탄이나 특별하게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의 원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채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바가지에 그것들 자기만의 도구들을 갖고, 뭐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채굴해서 나오면 그것을 돈으로 정산받고, 그 채굴된 광물들은 재련이나 처리가 돼서 이제 어디로, 선진국으로 가겠죠. 가서 이제 휴대폰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드웨어적인 부품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양한 노동, 아프리카의 노동이나 중국에서의 조립 노동 같은 것들이 소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류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밑바닥 노동 없이는 사실은 어떤 하이테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류 노동이 일종의 하이테크 기술을 이루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 요소들이 있죠. 그 부품들과 뭐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술은 그냥 기술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외부에 연결돼 있죠. 외부에 연결돼 있고, 기술 그 자체를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아이폰 13 시리즈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기기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정치 경제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의 어린이 노동도 있고, 아동 노동이 있고, 무참한 아동 노동이 있고, 중국이나 뭐 대만에서의 그런 조립 공정, 위태로운 조립 공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기술박, 컨텍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게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고, 이 기기의 단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버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하고 등등을 다 결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결합해서 특정의 기술들을 만들어내요. 기술 그 자체에도 일종의 계보가 있는 거죠. 요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이 요 하나로 결합되는 어떤 의도된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거는 사실은 사회적이고 뭐 경제적이고 어떤 재정적인 기업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입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점에서 기술 그 자체도 어떤 계보학적 과정 속에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동이나 이런 그 정치 경제학적인 그 외부의 환경들, 특히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처음에 못 들어왔거든요. 못 들어왔을 땐 왜 못 들어왔는지 정책적인 이유들이 있죠. 국내 기업들이 있었고,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 애플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애플이 이제 훨씬 더 개방적이고 초기에 그런 모델이었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있어서 초기 1, 2년 동안 막았어요. 이제 그런 지점들도 일종의 이제 기술이
토착화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거죠. 한국 사회가 사실은 스마트 문화라고 한 것은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한국 사회에 스마트폰 문화가 열린 거죠. 2009년 11월쯤이죠. 그 이후로 이제 스마트폰 문화라는 게 열렸는데, 그러니까 특정의 기술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기술의 경제, 문화 혹은 그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그 사회에 토착화되거나 그 사회에서 그 쇠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기술은 외부와 항상 사회적인 조건과 상호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색으로 된 기술을 아는 기술 그 자체의 작동 원리일 텐데, 그 자체의 논리도 상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의 기술, 뭐 현재의 기술, 부상하는 기술들의 결합체로서 기술의 발전 논리 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을 아는 기술 밖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한 연결돼 있고, 그리고 기술에 또한 경계들이 있죠. 그래서 기술 자체도 뭐 예술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기술의 양태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 예술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테크노 아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뭐 인터넷 아트라든지 뉴미디어 아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화된 기술과 서로 연동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기술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틀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기술의 어떤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건 뭐 기술 밖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밖보다는 조금 더 기술과 연동이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자극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그런 영역으로 기술 경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환경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들, 인간의 어떤 물질 문명과 관련된 그런 환경들의 조건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환경의 한목적적인 반생태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태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과 조금 더 조응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춤형 어떤 기술들에 대한 고민들,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과학기술 영역 전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술 의탁적으로 환경 문제를 기술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생태 환경이란 조건에 가장 위기를 초래하는 어떤 주체들이 의식이 전환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제로 웨이스트하고 일상적으로 개인들이 뭔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지구의 위기들을 전혀 우리가 바꿔내지 못하는 것처럼 기술은 사실은 일정 부분 거기에 어떤 좋은 효과들을 생태적인 부분에서 효과들을 낼 수 있지만 기술은 기술일 뿐인 것이죠. 기술 자체가 지금의 기후위기 전체적인 흐름들을 바꿔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일부 그 부분에서 중요한 긍정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이 기술 환경과 조응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를테면 이제 기술 환경이라고 우리가 지칭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 환경과 관련해서 기술이 계속 영향을 받고 거기에 어떤 조응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한다라는 것은 환경도 인터액티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기술 밖이라고 얘기하는 컨텍스트도 기술과 영향을 주고받고, 기술 그 자체의 진화 논리에도 끊임없이 역사성이나 시간성 속에서 기술이 또한 고정된 형태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또 진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이 중립적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기술은 불순할 수밖에 없고,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동시대성이라든지 그 특정의 어떤 그 기술의 가장 지배적인 어떤 힘, 이런 것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기술이 근데 보통은 다 뭐 지식인이건 일반인이건 테크놀로지는 중립적이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일상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술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술은 항상 편향적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졌을 때 기술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첫발이고,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기술은 항상 이렇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다른 쓰임새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늘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기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다음번 얘기로 제가 다른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런 그 통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사례로 좀 하나 가져오고 싶었는데,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 우리 이루다 아시죠? 챗봇 이루다. 사실은 제가 이 챗봇 이루다는 실제 챗봇 이루다 서비스할 때 한번 써봤어요. 써봤던 내용이고, 제가 이루다와 대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혐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혐오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루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이루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의도된 대화법이에요. 흑인 스타일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이루다가 했던 얘기예요. 흑형?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크크크, 개 섹시할 듯 이렇게 얘기했고요. 흑형이 뭐야 그랬더니 그 표현은 내가 봐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랑 얘기할 땐 바르고 고운 말만 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고, 너가 먼저 흑형이란 말을 했잖아 했더니 비하하는 말은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흑형이라는 말에 대한 기본 입력값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흑인 스타일을 얘기했을 때 본인이 또한 흑형이라고 반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지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와 관련해서 어떤 적절한 대답들을 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흑인 스타일과 흑형과 흑형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다 혼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체화된 어떤 그 AI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체화된 AI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인 그런 발언들을 마구 이제 쏟아내는 거죠. 옆에는 뭐 옆에도 비슷한 얘기인데, 트랜스젠더를 내가 하려고 했었더니 이제 헐 그건 진짜 싫어요 유유 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퀴어는 누구나 나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퀴어는 입력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초창기에 했던 입력값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고 나서 개발자들이 막 집어넣은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당시에 며칠 지나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젠더에서는 입력값이 없었던 거죠. 트랜스젠더에서는 이미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뭐냐면 입력값이 없다라는 것은 기존에 학습된 형태로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싫어. 근데 퀴어는 나중에 고쳐서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하는데 뭐 누구나 나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중립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했던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화를 했던 시점이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시점이고 개발자들이 수정을 했던 시점들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보시면 자기 모순적이고 트랜스젠더의 입력값이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학습 자체를 그 외 100억 개라고 스캐터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100억 개라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잖아요. 이 이루다를. 근데 그 100억 개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일상의 언어들,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그런 그 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휩쓸려서 들어갔죠. 그래서 개인정보 오남용 혐의까지도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현실에서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다에게도 이렇게 전염이 돼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루다는 어린아이다. 근데 사실은 애초에 봤을 때 컨셉 자체가 여성이었거든요. 20대 초에 여성으로서 컨셉을 잡았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의식이 없는 어린, 백지 상태의 어린아이. 그래서 서로 우리가 대화를 이루다고 하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인간 사회 자체가 편견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견 이전에 이미 이제 오남용된 100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것도 이미 편향적이고, 그리고 인간과의 대화를 설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을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인간형들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죠. 평균값으로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평균형 인간이 이루다의 정체성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쨌거나 그거 자체도
편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편향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절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루다의 정체성 자체가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루다가 아주 적절한, 기술은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은 사회 혁신이자 성장이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기술이 혁신이 될 수 있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죠. 근데 사회 혁신이 되기는 어렵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술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더 나은 기술로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회에 이로운지 아닌지는 그 다음 다른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술 그 자체가 사회민주주의로 바로 연결되지 않죠. 기술의 쓰임새가 인간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나쁜 방식으로, 해로운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봐왔고,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뭐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문제, 노동자들을 다치게 하는 문제, 기술로 인해서, 기술이 매개돼서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기술이 사회혁신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신화적이고 오해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통 많이 언급되는 기술이라는 것은 많이 대체로 굳은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굳은 기술은 그러니까 1, 2치 개념이거든요. 딱딱한 기술. 이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already established 된.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R&D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자동차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 엔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장은 계속 바꾸면서 소나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나오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엔진은 거의 성능 개선만 할 뿐이지 엔진의 기본 디자인이나 엄청난 천문학적인 R&D를 통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외장만 자꾸 개선하고 성능 개선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엔진은 하드 테크놀로지죠. 이런 스마트폰 하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인력과 노동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기술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걸고 넘어지거나 바꿀 수 없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인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게 이제 보통 하드라고 얘기하고, 소프트는 보통 무름 기술, 말랑말랑한 기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다른 용도로도 가능한 기술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무름 기술일수록 인간에 더 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꽉 굳어 있으면 이걸 도저히 어떤 다른 형태로 갈 수는 있더라도 쉽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술의 이제 초기 단계인 경우, 어떤 여지나 가능성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무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는 사실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은유적 개념이고 아직 생성 중인 개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칭하는 우리가 기술의 형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이로운 방식, 시민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기술과 인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사유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는 그런 무른 상태에 있는 거죠. 그걸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 형성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것의 방향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틀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의 경우도 그런 초기 단계의 기술일수록 개입의 여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아까 굳은 기술, 무른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단한 기술. 그래서 보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중앙 통제적이고 환경 파괴적이고 억압적이고 사유화된 계기로 점차 이제 굳어져 가는 그런 기술의 양태들이고, 보통 이런 굳은 기술의 경우는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나 성장, 기업 논리들이 많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일반 시민보다는 이제 엘리트 중심주의의 논의들이 굉장히 크고, 기술의 도구적 합리화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기술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그래서 인간이 생체적인 리듬을 가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 기술 논리 그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배달 노동과 관련해서 뭐 A에서 B로 가는데 전혀 길이 아닌 직선거리로 가는 경로를 알고리즘이 그 배달 노동자들한테
제시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기술의 도구적 합리화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런 그 직선거리를 알고리즘에 안내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기술을 설계한 사람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생체적 리듬을 가진 인간에 대한 고려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인적 자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생체 리듬을 가진 인간이고 자원을 옮기는 어떤 산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런 알고리즘의 계산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런 기술의 어떤 도구적 합리화에 기반한 굳은 기술에 입각한 그런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전에 그런 그 화면은 이미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릉 기술은 그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용도가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있고 메타버스가 기술은 아니지만 하여튼 메타버스도 이제 생성 중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갈 가치가 과연 뭘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런 무릉 기술적인 요소들을 메타버스에 담아내면 훨씬 더 좋은 메타버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기업화된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혹은 게임 산업이 요구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생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쓰임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쓰임새,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창의적인 시민 창제적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무릉기술 안에 뭐 그런 형태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방적이겠죠. 예, 기술을 우리가 주물 수 있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방적 계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그 몇 가지 오해들 중에 세 번째 오해하고도 다음 슬라이드에 제시되는 하고도 연계되는 건데요.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항상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렇죠. 큰 기술. 아까 R&D 기술이 많이 주어지는 것들, 뭐 컴퓨터나 우리가 스마트 기기나 그 아이폰이 DIY 부품, 원래 이거 열어보면 다 불법이잖아요. 그 썰컴벤팅 한다 그러거든요. 이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드웨어 기기들을 열어보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죠? 그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 잡혀가죠. 근데 이제 애플이 이거를 DIY를 허락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걸 공식하게 아직 한국까지는 공식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DIY를 왜 위탁해서 이렇게 고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픽싱하는 데들 많은데 아마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품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문화 자체들을 어느 선에서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DIY 문화들을 허락하려고 애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하드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식이지만 여전히 이제 애플의 본사에서 이 고유 넘버링이 있잖아요. 스마트폰마다. 그래서 부품들이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중고품을 갈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가 제작 형태의 스스로 집에서 그냥 막 중고 쓰던 거 갖다가 끼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논리 안에서 애플이 허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 고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닌 것이죠. 그 이상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애플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하드한 그런 그 딱딱한 기술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제 애플이 선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반대했던 데가 애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 자본주의 기술들이 그만큼 하드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어떤 암흑상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 요즘에 그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배터리 하나 갈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갈아볼 엄두도 안 나고. 그런 현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기술을 제공하는 쪽, 주어지는 쪽,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하는 쪽은 사실은 우리는 소비만 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항상 상정을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써왔고, 그래서 몸의 감각, 손의 감각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태화돼 왔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애플이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몸의 감각들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허가받은 휴대폰을 고치는 그런 가게들에서나 얘기가 될 부분들이지 그 이상을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테크놀로지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업화된 기술에 우리가 현대 인간들이 친숙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주어진 기술들은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탈구된 기술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런 기술의 용도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용도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능성들을 보지 않아요.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쓰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버전 나오면 또 새로운 기기는 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죠. 그래서 고치거나 새롭게 어떤 특정의 기능이 주어지면 그 기능 주어진 것에 충실해 왔지 그것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기술 환경 안에서는 사실은 탈구된 기술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용도 변경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완전히 탈구된 원래의 기술의 용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진 기술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이제 일종의 우리의 과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STS 연구자들은 그런 과학기술학 하시는 분들은 해석적 유연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기술적인 대상물은 이렇게 딱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쓰도록 우리에게 의도되어 있지만 항상 새로운 가능성, 틈이 있고 그 원래 기술과 다른 용도로 기술들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게 이제 바로 해석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굳은 기술일수록 해석적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후원을 받은 기업이 투자한 그런 기술일수록 고액의 그런 그 고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투입된 기술일수록 해석적 유연성은 낮아지고 그러지 않은 기술들은 유연성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책상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목공으로 변형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해석적 유연성이 엄청나게 높은 기술이죠.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은. 이 아래는 프랑스의 미니텔이라는 건데요. 그 기술의 역사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인터넷의 전사, 프랑스에서 우리는 피스통신이 이제 인터넷의 전사였다면 프랑스에서는 미니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미니텔은 일종의 이제 단말기인데 이 단말기를 통해서 정부에서 각 가정에 이 단말기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오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그래서 정부가 하는 어떤 시책이나 뭐 이런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텍스트 문자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급했거든요. 보시면 모니터에 자판들이 있죠. 그 네트워킹 기능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시민들이 이거를 굉장히 무료하죠. 정부가 주는 그런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몽의 선전도구로서의 모니터였는데 이것들을 텍스팅,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연애를 하거나 남녀가 하는데 이 기기를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애초에 방향적인 어떤 정보 홍보 기구로서의 그런 그 모니터 기능을 넘어서서 일종의 지금의 이런 그 통신 기능, PC 통신 기능의 어떤 전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 미니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아까 탈구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탈구된 기술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애초에 의도가 공공의 어떤 그런 텍스트 메시지들을 시민들한테 계몽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목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자체가 다른 동료와 이웃과 아니면 뭐 사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기기로 완전히 재전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그 역사적 사례로서 볼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 그 지금까지 오해 몇 가지를 봤는데 이제 기술이 그런 어떤 중립적이고 주어지고 이런 시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기술이 어떤 대안적인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앞서 좀 볼 수 있었고,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기술이 사실은 대단히 편향적인 게 또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에 우리 스스로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때의 단계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치 시기 생각들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역사적으로 라디오가 왜 대중들을 특히 독일 국민들을 선전선동에 의해서 특히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쓰이고 있잖아요. 이때 대중이라는 거죠. 매스로서의 대중, 집단화된 대중, 표준화된 대중, 개성이 없는 대중, 그리고 어떤 여론에 의해서 쉽게 휘둘르는 대중, 유행에 굉장히 좌우되는 그런 대중, 어떻게 보면 주체성의 문제로 보면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그런 대중, 어떤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술이 주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에 쉽게 좌우되고 거기에 효과에 민감한 그런 대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거나 그로부터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굉장히 휘둘리는 그런 대중의 모습이 이제 수용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사람들이 대중매체 시대는 이제 해석의 단계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전쟁에까지 동원될 정도로 대중들이 굉장히 어떤 기술이 주는 메시지에 친숙해지면서 대중문화를 수용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떤 특정의 방식으로 선호하거나 선택하거나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특정의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메시지는 버리는 그런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기주관적인 행위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수용의 단계에서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만 해도 이제 이용자들이 기술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술이 주는 주로 이제 메시지로 많이 얘기하죠. 컨텐츠나 이런 브라운관이나 예전의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대, 거기에서 표상되는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전 단계에 비해서 많이 거기에서는 이제 시청자나 시민들이 되겠죠. 많이 기술 수용의 방식에서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단계를 보통 이제 행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인터넷 시대를 많이 얘기하죠. UCC, 이제는 별로 안 쓰는 개념이죠.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해서 유저가 직접 만들어내는 컨텐츠. 지금도 만들기는 하죠. 근데 그 개념은 잘 안 쓰는. 유튜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해서 컨텐츠를 올리는 방식, 자기의 의견들을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식.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이전에 일방이 어떤 특정의 컨텐츠를 우리에게 이제 쏴주던 방식이었지만, 그래서 참여하고 컨텐츠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팬덤을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만의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경향성을 만들어내는 팬덤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그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문화를 어떤 즐기는 거죠. 그리고 게임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단계의 이용자, 기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죠, 이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고 기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제까지 우리가 해석하고 수용의 단계는 아주 수동적인 방식의 기술을 다루는 법이었죠, 시민들이. 동시대 시민이라면 저는 행위의 단계는 많이들 얘기해요, 그죠?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버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 기술이 주는 그런 영향력, 문제 지점들을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 유튜브나 인플루언서가 되기 이전에 사실은 성찰적 단계에서 기술을 어떻게 조금 더 제대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참여나 팬덤이나 소통이나 게임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고 기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술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술에 개입하는 행위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네이밍들이. 그러니까 비판적 제작이라는 얘기가 있죠. 책에서도 포스트 디지털에도 나오는데, 단순히 만드는 행위, 제작하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체하고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다시 해체해서 만들고 고치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기술이 아닌 방식으로 말랑한 기술,
무릉 기술로 만드는 방식들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또 연동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비판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판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만들고 고치고 하는 행위들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비판적 제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뭐 시빅 해킹이라는 말은, 해킹은 예전에 우리들이 해커들이 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는데, 시빅은 시민이 하는 해킹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해킹 행위는 즐기면서 그냥 해체하고 분해하고 서로 모여서 동료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이제 보통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크래킹이라는 뜻이 있는데, 언론에서 해킹도 그런 비슷한 말로 쓰고 있지만 해킹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스티븐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그 테크 모델 철도 클럽이라는 MIT의 그런 해킹 문화 안에서 커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즐겁게 그냥 만지면서 즐기는, 해체하고 이런 데 즐기는 행위 자체가 이제 해킹이라고 보면 좋겠고, 여기서의 시빅 해킹은 시민에게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해킹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공통의 자산화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데이터를 특정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시빅 해킹. 예를 뭐 이전에 있었잖아요. 대학생이 왜 공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런 그 마스크, 약국에 있는 마스크의 재고와 관련된 마스크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시빅 해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재설계나 역설계 개념도 있어요. 그런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만드는 것과 관련된 새롭게 기술을 재배치하고 재설계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과 다른 삶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응용들이 충분히 이제 성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용자들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계는 오히려 행위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메타버스도 단순히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고 뭐 상호소통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 자체도 많은 부분 이제 주어진 형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성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다른 우리가 의도한 기술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의도한 어떤 그런 기술의 미래상들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개입을 하는 그런 현실, 그런 기술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슬라이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슬기롭게 사는 법을 그냥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질문을 통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